개인연금 계좌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은 아직도 안전자산에 운용되는 비중이 82.6%입니다. 그 원금 보장만 선택했을 때 이게 함정이 뭐냐면은 네.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실효 수익률은 2%밖에 안 되는데 실제 물가 상승률은 최근 3년 동안 30% 올랐다는 게 네. 정설입니다. 최근 한 은퇴 생활을 10년까지 한 분들의 네. 설문을 했습니다. 네.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뭡니까? 연금을 너무 보수적으로 운용한 거예요. 연금은 이제는 좀 마인드를 바꿔서 적극적인 자산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오늘 좀 제가 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안녕하십니까, 김재훈 TV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연말정산은 단순한 환급이 아닙니다. 설계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 김인웅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오래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한 38년 일을 네. 했고요. 그중에 한 28년 정도를 자산관리 업무에 종사를 했습니다. 네. 은행에서 자산관리 업무에 종사한다는 건 자산이 많으신 분들을 네. 별도로다가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서 뭐 고급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네. 바로 이제 PB 서비스라고 하는데 프라이빗 그렇죠. 뱅킹 서비스라고 하는데 요즘 뭐 계속 더 발전해서 점점 더 고급화돼 가고 있습니다. 예. 요즘 서울시에서 하는 자산관리 상담 프로그램도 직접 참여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리테크 상담이라고 해서 재무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테크라는 뜻은 예, 40대 이상의 어떤 가장 이제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네. 자산도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지 모르고 또 이렇게 새는 돈이 많은 분들, 그다음에 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분들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또 어. 점검해주고 그다음에 또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뭐 수정할 수 있도록 교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담이 바로 리테크 상담이라고 이렇게 신명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같은 사람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 올해 3월부터 신청 접수를 또 받게 되는데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자라면 다 신청을 할 수 있고 상당히 어떤 실력이 있고 나름대로 수준 있는 분들이 네. 선발돼 가지고 그분들이 상담을 이렇게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 네, 물론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신청할 때 나는 이분한테 지금 상담을 받고 싶다라면 네. 또 지정해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김인웅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써내면 예. 네, 박사님과 1대1 상담을 맞습니다. 받을 수 네, 있다는 네, 얘기네요. 네, 네. 앞서 연말정산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만 네, 네, 많은 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젊었을 때만 해도 단순한 환급 개념의 연말정산이었는데요. 요즘은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연말정산은 세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부가 유일하게 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그 또 상품, 금융상품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연금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내 노후의 경제적 니즈를 효과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연금 상품과 연말정산을 연계해서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3년도에 대표적인 연금 상품인 IRP 계좌를 해약한 사람이 106만 3천 명이나 됩니다. 해약한 사람이 106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자, 거예요?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매년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연금 상품을 장기적인 계획과 노후 자금 마련이란 분명한 목표가 아니라 이 당장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수단을 찾다 보니까 네. 이 연금 상품이 최고거든요. 가장 많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혜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품을 가입해가지고 가입하다가 어느 정도 잔액이 쌓이면 또 다른 데 돈이 쓸 필요가 있으니까 네. 이거를 그냥 중도 해지해가지고 사실 세금을 더 많이 뱉어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자, 연말정산을 해서 돌려받는 세금은 연소득 총 급여 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네. 13.2%예요. 13.2%인데 나중에 5년이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이거를 그냥 해지해서 연금으로 안 받고 중도해지를 하면은 중도해지한 원금과 이자의 16.5%라는 기초소득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네. 해보다 배꼽이 더 크지는 그러네요. 문제죠. 그래서 네. 고령화 시대에 이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명의 연장을 고통의 세월의 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노후를 맞이한다는 것인데 국가에서 그런 차원에서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네. 가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나라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다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웬만하면 예. 국민들이 연금을 가입해서 미래 노후 설계를 해라 이런 취지로 세제 혜택까지 주면서 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눈앞의 이익만 보고 연말정산 환급만 받고 홀라당 해약해 버리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더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실 이제 연말정산과 직결되는 세액공제 연금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마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실 텐데 그리고 이미 다 가입해서 올해 연말정산을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실제 세액공제 한도만큼 일단 채우면 된다. 뭐 이게 상식인데 어떻습니까? 세액공제라는 국가적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네.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가 없으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입하고 없는 사람은 적게 가입하면 또 이걸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이제 혜택을 주는 만큼 연 9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놨는데요. 네. 상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 관리 계좌라는 연금 저축 계좌라는 게 있고 IRP라는 그 계좌가 있는데 연금 계좌, 연금 저축 계좌는 600만 원까지밖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 네. 근데 IRP에만 가입하면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럼 연금 저축 계좌에 가입한 사람이 그럼 300만 원을 더 공제받고 싶다, 한도를 다 채우고 싶다 하면은 추가로 IRP 계좌를 가입해야 됩니다. IRP 계좌 이제 퇴직을 하신 분들에게는 더 친숙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만 해도 지난해 여름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모든 퇴직금이 홀라당 IRP 연금 계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네. 그리고 1970년 이후 출생자들은 의무적으로 연금 계좌로 들어가게 돼 있나 봐요. 이제 연금 계좌로 넣는 거에 맞는데 네. 바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네. 세금이 높습니다. 네. IRP 계좌를 통해서 뭐 연금을 안 쓰더라도 바로 받더라도 그렇게 받는 게 유일합니다. 예. 어쨌든 IRP 연금 계좌로 들어갔다 나오게 해야 된다는 그렇죠. 예. 말씀이신 요즘은 거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특정 한도액만큼 IRP 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IRP 연금 계좌를 운영하셔야 되는데 네네. 수익률 관리도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연금 상품은 소득공제만을 그렇게 목표로 해서 가입하는 것은 연금 상품 활용을 반쪽짜리로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금 상품의 특징이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상품이 아니라 장기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가 가입한다 하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은 납입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연금 지급 기간이 5년 이상 되기 때문에 10년짜리 상품이 되는 겁니다. 아주 미니멈이거든요. 자, 그러면 55세 이후부터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때문에 그런 건데 30, 40대가 가입했다. 그러면 30년, 40년, 50년짜리 상품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품의 어떤 그 특징은 그 시장이라는 것이 이게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시장 예측이 가능한 것이 또 이제 이 시장이거든요. 왜 그렇죠. 시장이라는 것은 변동성을 보이지만 결국은 정상 가격을 찾아가려는 그 회귀의 원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지피지기를 하면은 정기예금이나 이렇게 안전자산을 이용 안 하더라도 이 투자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사실은 이 적절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좋은 상품이 바로 연금 상품입니다. 네. 그런데 이 상품을 시장 변동성을 이렇게 그 우려해가지고 투자에 대한 어떤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안전자산주로 선호를 해서 운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이 마인드들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 3년간 안전자산과 실적배당 상품 운용 실적을 살펴봤어요. 네. 근데 안전자산의 경우에 3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3.71%예요. 네. 이것도 사실 지금 높은 거예요. 왜? 코로나 이후에 고금리 때 가입 3년짜리 가입한 게 아직 만기가 이제 돌아오거든요. 이게 예, 지금 예. 3% 이하거든요. 지금은 네네. 3.71% 나왔고요. 실적 배당 상품은 반면 평균이에요. 12.57%예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4배 정도가 나는 네네. 거죠. 이거는 지금 최근 3년이고요. 그럼 과거 10년 동안 어떠냐? 과거 10년 코로나 오기 전에 주가가 크게 변동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냐라고 그때까지 합산해서 저 추적해서 보면은 예금이나 보험으로 자산을 운용한 경우에는 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수익률이. 보험은 2%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연금 펀드로 운용한 경우에는 4%에서 7% 최소한 2~3배 정도의 수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연금의 어떤 그런 이 수익률이 1% 차이가 왜 기간이 길잖아요. 10년, 20년 지나잖아요. 이 1% 차이가 엄청나게 나중에 큰 차이가 납니다. 연평균 1%의 수익률 차이는 나중에 그 연금 수령 시점에서의 그 연금 재원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금은 이제는 좀 마인드를 바꿔서 적극적인 자산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오늘 좀 제가 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 계좌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전체 평균으로는 아직도 안전자산에 운용되는 비중이 82.6%입니다. 근데 투자자산으로 운용되는 비중이 17.4%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네요. 그런데도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증시에 어떤 그런 관심들을 가지면서 좀 늘어났어요. 어떻게 네. 늘어났냐? DC형이나 ARP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네, 상품이에요. 이게 많이 그래도 홍보가 돼가지고 투자 비중이 IRP 경우에는 33.5%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2배 올라온 거예요. 일반 연금 상품의 평균 2배까지 올라온 거고 DC형인 경우에 23.3%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투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금 계좌의 특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IRP 연금 계좌가 그냥 돈 넣어두면 이자 붙는 마치 예금 상품인 것처럼 오해하시는데 직접 투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치해 놓는다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안전 자산에만 투자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투자 자산에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개인이 선택한다는 개념이에요. 네. 네. 근데 다행히 지금 투자자산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원금 보장형을 선택하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수익률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방치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어울릴 만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아마 제가 지금 이것을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깜짝 네. 놀랄 텐데요. 그 원금 보장만 선택했을 때 이게 함정이 뭐냐면은 네.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실질 기본적으로 가치. 실효 수익률은 2%밖에 안 되는데 지금 네네. 안전자산의 경우에는 근데 물가는 최소 3% 이상이거든요. 실제 물가 상승률은 3%가 뭐예요? 최근 3년 동안 30% 올랐다는 게 네. 정설입니다. 실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금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 친구는 제가 그 실무를 할 때 놀러 왔길래 야 연금 상품 가입해서 소득공제도 받고 이렇게 해봐. 그때는 펀드나 투자 상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네, 때예요. 네. 그래서 연금 상품을 가입해서 그냥 예금형으로다가 20년 동안 유지한 거예요. 20년 동안 유지했는데 평균 수익률이 2%니까 40%밖에 안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책을 쓰고 책을 주면서 야 이제 이런 거 좀 활용해야지 했더니 그때 바꾼 거예요. 투자 상품으로. 1년 동안 얼마 수익률이 난지 아세요? 얼마? 30%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제. 야, 그 20년 동안 40%밖에 안 났는데 야 1년에 30% 났어? 그거 어떻게 했어? 했더니 은행에서 하라는 대로 했대. 연평균 2%로 운용한 경우하고 연평균 연금 펀드가 지금 과거 10년이 5%가 넘습니다. 네. 과거 10년 평균이 5%로 운용했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월 50만 원을 연금 저축으로 저축한다고 했을 때 보면은 50만 원을 20년 동안 보면 원리금이 2%짜리면 1억 4,600이 나와요. 네. 근데 5%의 수익률을 얻은 경우에는 2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아. 자, 그러면은 그 차액이 1억 400만 원인데 네. 연금 불입하는 20년 기간 동안 월 43만 원을 더 저축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거의 2배 저축한 효과가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한 28년 동안 일하면서 아 정말 왜 많은 분들이 저희 말 그대로 개몽이 돼야 되는데 개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럼 난 했느냐? 네.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시구나. 요즘은 이제 실명제 때문에 정보 개인 신용 정보 개인 정보 때문에 과거의 성공 사례를 이름만 지우고 보여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지금 못 보여줍니다. 네. 제게 잘 보여줍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 보고서 믿고 이제 합니다. 네, 저도 그 계좌를 보고 싶네요. 이 말씀하신 그 책이 이제 바로 이 책입니다. 슈퍼연금. 네. 당신은 연금을 저축하고 있습니까?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 네, 개념인데 맞습니다. 원금 보장형으로 안전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축 개념인 거라면 네. 계좌를 운영해서 투자를 해라. 그것도 그렇죠. 연금은 장기 투자의 관점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원금 보장의 반대 개념이면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네, 바로 이제 그 걱정 때문에 네. 연금 상품에 대해서 연금 자산은 노후에 쓸 자금인데 원금 손실 나면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라고 해서 여태껏 그렇게 없습니다. 네. 지금 퇴직해서 은퇴 생활을 시작한 분들부터 최근 한 은퇴 생활을 10년까지 한 분들의 네. 설문을 했습니다. 네. 설문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연금 계좌를 중간에 해약한 거. 아, 네. 그다음에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아서 딴 데 쓴 거. 네.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연금을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한 거. 원금 보장형으로 안전자산에만 투자한 예. 거. 네. 자, 이제 시장이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망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국가라면은 네. 그 시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시장,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세계적인 기반을 갖고 있거나 어떤 그런 이 체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꾸준한 성과를 내거나 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개별 종목의 어떠함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건 아직도 위험합니다. 네. 왜? 얼마 전에 우리 5년 전에요 네카오라고 유행했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주식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주식이라고 해서 한듯 뭐 1,200만 명인가가 투자를 했어. 계좌를 뭐 주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잘 나가던 주식들이 반타작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카카오는 3분의 1타작이에요. 네네.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 그렇게 우량한 주식은 사놓고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됐냐는 거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 주식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뭐 삼성전자도 사실은 9만 원, 9만 7천 원짜리 같은 게 4만 원대, 5만 원대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개별 주식은 여전히 우리 비전문가들, 개인들은 선택하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시장에 투자라는 거. 시장과 업종에 투자해라.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앞으로 어떤 업종이 갈 거다. 어떤 시장이 계속해서 그래도 안정성이 있더라. 이거는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연금 계좌는 특정 주식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시장성에 네.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물론 시장성의 수익률도 낮아질 수 있죠. 그리고 네, 네, 네. 통장에 보면 IRP 연금 계좌의 총액이 다소 떨어졌다가 또 다소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차 상향세를 보이는 그 국면을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죠. 가끔 떨어질 때가 있어서 그때 이제 맘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오늘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건데요. 네네네. 지피지기하면 피처맥스이 되는 겁니다. 네네. 모르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의욕과 열정으로 가입했다가 두려움과 공포를 해지라는 거예요. 네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 건가요? 뭘 모르냐면요. 네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 화폐 경제가 생긴 이후에 주식회사라는 게 만들어진 이후에 네.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더라도 코스피는 조금 답답한 구간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네.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 시장을 보면은 과거의 100년 동안 총 120년 정도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 그 증시라는 것은 이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이상 필요하거든요. 네. 자금 조달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시장을 흐름을 보면은 계속 시장이 수직으로 올라가거나 수평으로 수직으로 올라갔으면은 네네. 누구도 다 똑같이 거기에 샜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은 변동성을 가져가는 시장이기 네. 때문에 자 시장이 과거의 케인즈 학파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의 어떤 시장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경기가 침체됐다 회복될 때까지 5년에서 6년 이렇게 오래 걸렸거든요. 네네. 그리고 대공황 때는 좀 더 걸렸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보통 최고 길었던 기간이 23개월이에요. 아, 네. 그 왜?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하고 양적 완화라는 정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그만큼 경기의 침체 기간이 짧아졌어요. 음. 그 시장의 그래프를 과거의 흐름을 쭉 보면은 많이 빠졌던 기간이 23개월이에요. 내가 여기서 100에서 시작했는데 100을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23개월 정도 걸렸더라고요. 한 번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딱 한 번. 그 이전에는 90년도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길게 간 적이 없어요. 네. 자, 그 미국 시장 기준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빠져봤자 23개월이네. 더 빠져봤다고 36개월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기껏해야 3년. 네. 네. 그래서 뭐 더 길게 하면 5년까지. 이렇게 여유 있게 내가 본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연금은 기본이 10년짜리 상품이라고. 네. 예, 가입 기간 5년, 수령 기간 5년이 최소한 지켜줘야 되는 상품인데 이 상품을 그 정도 10년 이상 투자하는 분들은 아직 그렇게 드물고 예, 지금 30대, 40대, 50대는 최소한 80, 90,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시대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까지 하면 4, 50년 정도로 가져가야 되는 상품이에요. 네. 앞으로 3년 내에 5년 내에 쓸 자금은 안전하게 가져가되 퇴직할 이건 60세나 이 정도 소득이 단정됐을 때 얘기고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되 60세 넘어서를 계산하는 분들은 5년 정도의 연금 받을 건 안전자산으로 가져가자라고 하고 그 이후에 쓸 연금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어야 23개월, 더 길면 30개월, 진짜 여유 있게 5년. 혹시 자금의 유동성이 뭐 막힐 수 있으니까 혹시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5년 정도의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되 5년 이후에 쓸 자금은 적극적으로 운용하자. 네네. 그러면 시장이 빠졌다가도 지가 알아서 올라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이해하면은 그거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해서 진짜야? 라고 확인하면은 그렇네. 그러면 내가 이 시장에 투자하면 되겠네. 개별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 시장에 투자하면은 그 시장은 잠깐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피지게 한다는 건데 저는 그걸 가지고 20년 정도를 이걸 갖고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맞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네. 사안 증인이란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고객들 자산도 그래서 이 운용 성과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기여들을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결국 개별 종목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망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시장은 반드시 회복한다는 거. 네, 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 연금 계좌는 긴 흐름을 보는 장기 상품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잠깐 덧붙이면은 좋습니다. S&P나 이 지수 같은 상품들은요. 한 번 딱 설정하면은 대표 종목 10,000개 중에 500개 종목 대표 종목을 선정해 놓고 네네. 이거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뭐 영원토록 가져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실적이 나는 기업은 다시 올리고 실적이 안 나는 기업은 빼요. 알아서 해준다는 말씀.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서 물 관리라는 걸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전체적으로 기업 성과가 나빠가지고 잠깐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수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네, 구조다. 결국 한두 기업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렇게 좋은 거라면 1년에 900만 원, 1,800만 원이 아니라 내 퇴직금만 넣을 게 아니라 가용 자산이 있으면 더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있다면.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뭐든지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몰빵을 치면은 네. 수익은 얻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자금이 이렇게 내 뜻에 내 계획과 안 맞아가지고 이 빵꾸가 납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딱 가입해서 자녀 결혼 자금으로 딱 해서 한 2억을 써야 되는데 네. 1억이다 얼마 써야 되는데 23개월 침체 국면에 들어갔네요. 근데 돈을 어디서 빌릴 데도 없고 요즘같이 대출도 다 막히고 네.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깨야 돼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여기서 뒤에서 이제 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성에 아니면 어떤 그런 게 이 쏠림에 그냥 추격 매수를 하면은 집니다. 일반적으로 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막고 사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재테크와 재무설계라는 관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네. 재테크는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재테크예요. 단기간에 큰 돈을 좀 모아보자. 예, 어떻게 하면 네. 빨리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모을 네. 거냐 이게 재테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테크보다는 재무설계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설계는 뭐냐?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이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필요한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해야 되고 자녀 결혼을 시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자녀들을 또 이렇게 뭐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런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30대라면은 결혼 자금, 그다음에 내 집 마련 자금, 자녀 교육 자금, 그다음에 또 노후 자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상품이 따로 있어요. 노후 자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하면 훨씬 더 경사가 얕은 어떤 산을 올라갈 때는 숨이 덜 차는데 네. 그 경사가 높은 산을 50대 돼가지고 20대까지 10년 동안 뭘 해버리려면 너무 숨이 차잖아요. 그렇죠. 포기를 해요. 네. 근데 30대부터 하면은 이제 10년 동안 할 걸 30년 동안 하니까 여유 있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경사도에 그렇죠. 비유하시니까 확연하게 와닿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반드시 필요한 재무적 니즈를 네. 미리 계획해서 목적에 맞는 상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일단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보는 거예요. 네. 왜 점수를 확보하고 나야 되니까. 이 연금 상품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럼 연금 상품을 활용하지 않고 연금 상품은 묶이니까 돈이 찾으면 아까 16.5% 세금을 네, 기타 네, 소득세를 네. 부과한다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거 갖고 노후에 쓰면 되지. 이게 다른 얘기예요. 돈 많은 거 하고요. 노후 생활을 준비해 놓은 거는 좀 제가 한 30년, 28년 정도의 상담을 고객들 관리, 케어를 해드리다 보니까 자산 관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라면 앞으로의 자금 흐름을 예측해서 네. 돈의 쓰임새, 네, 목적에 네, 따라 자금을 좀 분류해 놓고 네, 네, 네. 장기간 쓰지 않아도 되는 돈들은 IRP 연금 계좌에 넣어 두시고 네, 네, 목적에 맞게 그 시점에 필요한 돈은 단기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하셔서 적절한 수익을 노려라 이런 말씀으로 맞습니다. 들립니다.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장단기, 국내외, 그다음에 또 어떤 자금의 목적과 니즈에 맞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필요한데 네.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올인하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네. 좀 제대로 만져볼까? 더 빨리 더 많이 벌까 네. 하다가 다 함정에 빠지죠.
직장인의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네네네. IRP 연금 계좌가 필수 통장입니다. 네네네. 더욱이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면 또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어마어마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장인의 3대 필수 상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청약저축이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IRP 같은 연금 계좌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ISA라는 종합 재테크 통장이 있습니다. ISA. 네. 이 통장은 소위 말해서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갖고 있는 통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장점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거 그 연금 상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연금 저축 계좌와 IRP는 600만 원까지밖에는 연금 저축 계좌는 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네, 연말정산에서. 그런데 이 IRP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네. 있고요. 만약에 연금 저축 계좌만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이것을 IRP 계좌 하나 더 만들어서 300만 원짜리를 추가로 또 해야 되겠고요. 네. 차이점이 뭐냐? IRP는 내가 넣은 금액의 70%까지밖에는 운용을 못 해요. 네. 어쩌면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을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네. 네. 내가 어떤 시장이 이렇게 많이 침체가 된 거예요. 네네. 엄청나게 빠졌어요. 야, 이건 정말 기회다.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고 싶은데 네. 30%는 못 들어가요. 빼박이에요. 네네. 이거 손 못 대요. 음. 이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안 해줘? 이게 법입니다. 네. 이게 안 돼요? 어쨌든 좀 원금을 지켜주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예, 거죠. 그렇죠. 네. 연금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한 네, 거죠. 근데 이제 연금 저축 계좌에서 연금 펀드는 그 안에 연금 펀드라는 게 있는데 네. 연금 펀드는 100%까지 운영이 가능해요. 내 맘대로. 예, 시장 상황에 따라 이걸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네. 운용의 어떤 그런 이 선택의 폭이 더 있고 또 좀 더 적극적인 상품의 운용의 폭이 좀 더 넓습니다. 그 연금 저축 계좌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연금 저축과 연금 IRP 계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인데 또 연금 IRP 계좌도 한 계좌만 개설하는 것보다는 계좌를 두 개를 만드는 게 유익하다고 얘기할 건데 그럴 수도 그런 있군요. 부분도 뒤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40, 50대 직장인 입장에서 IRP를 네네. 활용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2023년도에 106만 명이나 해지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얘기했는데요. 일단 급전이 필요하다고 연금 계좌 해지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16.5%의 기타 소득세를 원리금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거. 내가 공제받을 때는 원금에 대해서 넣은 금액에 대해서 900만 원만 공제받았는데 네. 거기에서 발생한 원리금을 다 16.5%를 낸다는 거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퇴직금을 IRP로 지급받은 후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사실 퇴직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으니까 인출했겠지만 뭐 당장 필요해서 쓰시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이걸 내가 한번 운용해봐야지 네. 이걸 내가 어떻게 다르게 써봐야지 뭐 한번 사업해볼까 이런 거는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10중 8구 제가 접해본 분들이 다 후회를 했습니다. 그 돈만큼은 지켜라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 돈만큼은 노후 자금으로 파킹하라. 네. 그래서 이 자금을 연금으로 받아 쓰는 것과 일시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운용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키워서 그걸 갖고 쓰면 되지 하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운용회사의 성공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고 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운용의 의욕을 갖고 하는 운용의 80%는 실패라고 봅니다. 네, 욕심이 가미될 수밖에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연금이 가지는 그 이 효과, 연금이 가지는 그 특징, 기능을 네. 본다면은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이 사실은 이제 연금이 얼마나 효자인지를 한번 연금을 받아본 분들은 알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연금을 아직 뭐 체감 못 하잖아요. 연금 없이 사니까. 네. 근데 연금을 받아본 분들은 정말 참 이 연금을 좀 더 가입할 걸, 좀 더 많이 해놓을 걸 이런 후회를 하는데 이거 일을 안 하고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꼬박꼬박 정해진 날 돈이 입금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큰 기쁨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 연금이 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은 쉬는 날이면 쉬는 날 전날 나와요. 네. 예, 하루 이틀 먼저 나오는 그렇습니다. 기쁨까지. 그리고 이거는 정말 다 쓰고도 한 달만 버티면요 또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나와요. 그야말로 목돈을 정기예금에 놓고 있다라는 기분을 느껴도 될 만한.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목돈을 넣고 쓰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더 이렇게 뭐 돈이 많으니까 뭐 걱정 없이 살 거겠죠.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쓰는 분들이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러려니 시작했지만 그게 1년, 2년 지나면서 잔고가 줄어드니까 초조해요.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뭔가 좀 위축된다는 위축되더란 거죠. 말이죠. 네네. 위축되면서 근데 정말 이렇게 구분되는 게 연금을 받아 쓰는 분들은 어차피 이번 달 다 쓰면 또 나오니까
돈 쓰는 재미, 그다음에 네. 계획적인 지출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점점 더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아. 다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네. 겪어보면 압니다. 그러게요. 나이가 지날수록 예전 같지 않아. 벌써 60 넘어가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70 넘어가면은 네. 이제 이게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아. 사기를 많이 당하는 부류가 60대부터 70대, 80대예요. 네. 금융 사기가요. 특히 목돈이 있을 경우에는 사기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아니 그럼요. 네네. 그래서 목돈을 갖고 있다가 사기 당하면 다 잃어요. 음. 그런데 연금은 사기 당하면 한 달치만 잃어요. 네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앞서 ISA 통장 잠깐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네, 흔히 네, 재테크 통장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 네, 네. IS도 연금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ISA는 사실은 비과세가 핵심입니다. 세제 혜택이 핵심인데요. 네네. 매년 2천만 원씩 5년 동안 1억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1억까지 넣을 수 있는데 1억에 대해서 연간 발생한 이익의 이자에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줘요. 네. 그리고 그럼 200만 원 초과해서 수익을 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그 200만 원 초과한 금액은 보통 금융자산은 15.4%의 세금을 띱니다. 네. 원점 징수해요. 그런데 이거는 9.9%의 분리과세라고 끝나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가 금융자산이 많은 분들한테 더 유리하고 그러네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유리하고. 어. 근데 이거를 이제 만기가 되면 3년 뒤에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3년 뒤 찾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IRP나 연금 계좌에 넣으면요. 네. 그 찾아서 넣는 금액이 10%. 뭐. 그래서 맥심 300만 원까지 네. 아까 900만 원까지만 혜택을 주잖아요. 네네. 세액공제를. 근데 이건 이제 이것까지 하면 1,2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대신 이제 이렇게 연금 계좌에 넣으면은 연금으로 써야지 넣은 것도 빼겠다. 그러면 세금 셉니다. 네. 네, 세금 또 16.9 내죠. IRP 연금 계좌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에 빼려고 한다. 그러면 혜택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되는 네네.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사실 재테크 전문가라는 표현을 많이 네네. 호칭을 받았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뭐 언론 활동도 많이 했었지만 네네. 재테크 뭐 팀장 해가지고 제가 기사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재테크도 해보고 재무설계라는 관점도 이해해서 해보니 사실 돈을 그냥 무조건 많이 모으려고 할 게 아니라 목적을 맞게끔 이렇게 그 필요에 맞게끔 채워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더 효과적이더라.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네. 멍석을 굳이 깔아줬는데 나는 이 멍석에서 안 놀고 다 나가 놀 거야. 나가 놀면 더 나냐? 더 나을 게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연금 상품에서 3년 동안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졌냐 하면은 너무나 다양해요. 국내의 시장들 예전에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생소한 것, 그다음에 또 뭔가 특별한 것, 특출난 것 이런 걸 투자하면 안 돼요, 연금은요. 음. 그런 거는 시장을 이기려고 뭔가 한번 더 수익을 내보려고 하는 건데 연금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안전자산만 고집할 게 아니라 수익성 나는 투자자산, 실적배당 상품을 투자를 하되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이상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양할 거면은 업종이 정말 앞으로 5년도 아니라 10년 정도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업종. 네네. 그다음에 또 안정시장 이런 데 투자를 해야지 아 연금 이거 수익 좀 많이 내야 돼. 그래서 한번 뻥튀기 좀 해보겠다 생각하고서 저기 이머징 시장에 갔다가 막 넣는다든가 이머징 상품을 갖다 넣는다든가 네. 이런 거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눈앞의 수익에만 연연하지 말아라. 네, 위험을 생각해야 예, 됩니다. 연금은 장기라는 단어랑 연결돼 있다라는 네, 네, 거 네, 잊지 네, 않으셔야 네.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직후가 오히려 연금 관리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단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세액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세액공제 받은 후에 내 연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지금 갔느냐라는 한번 좀 돌려봐야 되고요. 네. 연 총급여 소득이 5,500만 원이 안 되는 부부가 있다, 측이 있다면 그쪽에다가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하고 네. 다 불입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다 불입 못하면 거기 먼저 900만 원을 채우고 네. 그다음에 그 이상의 어떤 그 배우자에게 또 나머지 금액을 채우는 방법을 하면은 한 가구에 가구 기준으로 한 30만 원 정도를 매년 더 받는데 솔직히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매년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맞벌이 소득자의 경우 예. 한쪽 배우자가 연소득이 네네. 5,500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그쪽에 먼저 네네. 불입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 이런 네네.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연금을 가입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가지고 네. 이거 웬 꽁돈? 웬 보너스야? 하고 야 우리 옷 하나 사입자 이게 아니라 네. 이걸 가지고
연금 재원으로 또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연금은 네. 9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추가로 900만 원을 넣을 수 있게끔 한도를 놔줬어요. 네. 왜 900만 원만 가지고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 노후생활 자금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럼 나머지 900만 원 그럼 왜 넣어야 되느냐. 그거는 세액공제도 못 받는데 그걸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뭐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떼요. 그리고 계속 재투자를 할 수 있게 해요. 네. 그걸 복리효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른바. 네, 그래서 그걸 재투자를 계속해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네. 낮은 세율로다가만 세금을 내면 돼요. 아.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면 좋은데 900만 원 플러스 연금 세액 환급 받은 거는 여기에 넣자라고 신사협정을 맺어서 부부가 그렇게 해서 거기다 모아나가는 것이 정말 노후에 보다 좀 이렇게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말 정산을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 건 13월에 다 쓰란 뜻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미래를 위해 재투자라는 연금 상품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만큼 세액 공제를 해주는 데도 이유가 있고 그 금액으로 한정한 데도 이유가 있고 네, 그 금액을 더 불입하라고 하는 데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개인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슈퍼연금의 저자, 자산관리 전문가 김인웅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들어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한 13월의 월급, 연금저축으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냉동실에 있는 얼음을 냉장실로 옮겨놓는다 한들 은행 예금 이자를 받는다 한들 얼음이 녹아내리는 거는 시간의 문제지 계속 녹아내린다. 조금 늦어질 뿐이라는 거죠. 뭐 TDF다, TIF다, ETF다. 사실 그 단어만 들어서는 우리가 개념이 와닿지 않거든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네. 기본적으로 노리면 큰일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수 본인 책임이잖아요. 네네.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은행에서 안 가르쳐줘요. 안녕하십니까, 김재훈 TV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은 금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 김인웅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거의 노후 불안과 지금의 노후 불안은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수십 년 동안 은행에서 일해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은행에 목돈이 있으면 좀 든든했거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 현금 자산 3억에서 5억만 있으면 노후가 해결된다는 식의 목표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월세를 바꿀 수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노후 걱정을 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고물가 시대를 맞이한 현재는 자산의 실질 구매력이 매년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 하락은 한 해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삼겹살을 사보시면 압니다. 예.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은행에서 예금해서 이자를 받는다 해도 물가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이 냉동실에 있는 얼음을 냉장실로 옮겨놓는다 한들 은행 예금 이자를 받는다 한들 얼음이 녹아내리는 거는 시간의 문제지 계속 녹아내린다. 조금 늦어질 뿐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왜? 최근 3년 동안 물가 상승해서 화폐 가치 떨어진 거를 계산하면 정말 체감이거든요. 뭐 음식값만 봐도 그래요. 뭐 식당 가서 마땅히 10,000원 한 장으로 먹을 음식이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과거에는 자녀들을 잘 키워놓으면은 그 자녀들이 부모를 어느 정도 부양하는 그런 그런 것이 일반적이세 가지고. 노후 자금이 부족해도 가족의 안전망이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은. 근데 요즘은 부모가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돈을 가지고 자녀들과 같이 먹고 살아요. 모두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수명은 길어져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금리 기조 속에 고물가가 지속이 되면은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장수 리스크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자산 가치, 자산의 고갈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좀 불행해질 수 있죠. 네, 사실 보유 자산이 많으냐 아니면 사용 가능 자산이 많으냐 요것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산이 많은 것하고 쓸 수 있는 자산이 많은 건 다른 네, 겁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은퇴 생활자들이 보유 자산이 적어가지고 OECD 국가 노인 빈곤율 1위가 됐느냐? 네. 이게 아니거든요. 생활자금 조달, 즉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 빈곤하게 사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런데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자산을 내 자산이라고 할 수 없고 나는 단지 자산 관리인이에요. 그 자산 관리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저희 뒷산에 46만 평 큰 공원이 있거든요. 네. 그 판교 공원이 있는데 네. 그 공원 제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좀 네. 부자입니다. 내가 매일 산책할 수 예, 있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가서 할 수 있어요. 네네. 들어 누워 잘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내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여기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필요할 때 못 쓰는데. 그러니까 보유 자산은 그런 개념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군요. 내가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현금 흐름이 발생 안 돼요. 내 집은 10억짜리 갖고 있는데 나는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불행하게 살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10억짜리 집을 머리에 이고 사는 양상이 돼버렸네요. 바로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현금 그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사실은 사용 자산이래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내 명의로 돼 있는 자산이 보유 자산이에요. 근데 이 보유 자산은 아무리 커도 의미가 없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사용 자산이 크기가 커야 되는데 2024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그 50대 이상 가구당 평균 순자산 규모는 네. 5억 6천만 원이에요. 네. 거기에 현금 자산은 1억 3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외에 집값도 오르고 자산 가치는 늘었지만 쓸 수 있는 자산이 늘지 않았어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이 많다라는 것으로 흡족할 것이 아니라 은퇴 시점을 앞둔 상태에서는 쓸 수 있는 자산 또는 연금화, 부동산도 연금화 시킬 수 있거든요. 연금화 시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묶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쓸 수 있는 돈이 내 돈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부동산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물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부동산을 묶어두지 마라. 머리에 이고 살지 마라. 그 네. 부동산조차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의 접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쓸 수 없는 재산을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자식들 재산이 되든지 아니면 국가가 가져가야 결국엔. 네, 상속세를 가져가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내가 애써 모은 자산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래 사셔야 되니까 가시기 전에 다 쓰고 가셔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것이 이제 슈퍼연금입니다. 슈퍼연금의 저자 김인웅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연금이 저축이냐 투자냐의 개념에서 이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금은 일단 저축보다는 투자로 해서 연금 자산을 늘려라. 네. 연금은 그 늘릴 만한 기본적인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네. 기간이라는 게 장기니까 보유 자산이 있는데 노후에 생활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네. 보유 자산을 연금화 시켜라. 어. 이게 사실은 이 책의 핵심. 심지어 연금이 화수분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화수분이라고 하면은 돈을 써도 줄어들지 않는 그 자산 구조를 얘기합니다. 네. 연금에서 화수분이라면은 대표적으로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 네. 이자나 배당, 연금이 있어요. 음. 그런데 현금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한들 연금이 아닌 현금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이거 다 부담됩니다. 이게 이 세무적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이 뭐 복잡하고 또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다. 사실은 제가 고객들 임대 관리를 해봤는데요. 나이 들어서 부동산 자산 임대 관리를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네. 내 뜻대로 안 돼요. 정말 내가 항상 갑이 돼가지고 좋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내가 골라서 받을 수 있다면 모르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것과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쓰는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초조해지고 또 이렇게 인색해지는데 연금으로 자산을 연금화 시켜놓고 적어도 생활비 정도는 한 달에 뭐 300에서 500 정도는 연금화 시켜놓은 분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남들에게 또 베풀기도 하지만 계획적이고 나름대로의 좀 이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연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일은 없지만 또 고정적인 소득은 없지만 미래 연금 흐름을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미래 통장에 찍히는 돈을 내가 지금부터 설계해 놓을 수 있다라는 개념의 접근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더욱이 연금을 투자로 본다는 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통장에 찍히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금을 늘 얘기할 때
연금을 실제로 저도 같이 가입해서 실제 운영하고 있고 네. 또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직접 제가 가입 계좌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코칭을 해주고 있는데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또 연금 재원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60이 된다고 그 연금을 다 받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90에서부터 65세까지 쓸 돈은 여유 넉넉하게 그 돈은 안전자산을 가져가되 65세부터 80세까지 쓸 돈은 운용을 해라는 얘기예요. 늘려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든가 연금 지급받는 기간을 고령화 시대에 맞춰 더 연장할 수 있게끔 늘려나갈 수 있게끔 하든가 하는 것처럼 연금 자산을 잠재우지 말고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가지 말고 조금 아까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좀 안전 자산, 소위 말해서 위험 자산보다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자산. 대표적으로 뭐 한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우리나라 요즘 뭐 붐이 불었는데 S&P 500이라는 거 하고 네. 나스닥 100이라는 것. 왜 나스닥 100이라는 건 기술주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신기술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게 인류 역사예요. 네. 신석기 시대부터 구석기 시대부터 쭉 왔잖아요. 계속 신기술을 추구했잖아요. 근데 나스닥은 그 기술이 우수한 기업들만 들어가 있는 100개 기업이에요. 결국은 변동성은 커요. 근데 S&P보다. 근데 나스닥도 변동성이 큰데 수익성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건 그래도 예측 가능하다. 그럼 그 시장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미국 시장을 우리가 보면은 미국 시장은 자생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5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인적 자원이 되는 나라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이 되는 나라고, 식량 자원이 되는 나라고, 군사력이 되는 나라고, 기술력을 갖춘 나라예요. 이걸 다 갖춘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사실 미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그만큼 기반을 갖고 있어요. 변동성은 있어요. 분명히 빠질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왜 경제 활동을 인간들이 한다면 반드시 기업이 존재할 것이,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이 존재할 것이고 그 기업이 수익을 내는 한 나스닥이나 S&P는 다시 살아나서 갈 거란 말이죠. 심지어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위기가 온다 해도 회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다. 아니, 이런 말씀이시죠. 실제로 회복도 네. 빠지기도 덜 빠졌지만 회복도 빨리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산 쪽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위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민감해서 너무 걱정이 앞서가지고 하지 못하진 않냐. 만약에 그런 것이 이게 성향인데요. 성향이 아주 민감한 성향이다. 나는 잠 못 자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그런 자산보다는 배당률이 높은 자산이 있어요. 배당률이 높은 거는 한두 해 높아서는 해당이 안 되고요. 네. 최소한 5년 이상 꾸준한 배당을 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그 배당의 어떤 여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KTNG나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미국도 뭐 P&G나 코카콜라나 월마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이 소비재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시장 지배적인 기업들인데 수익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내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떨어질 때도 조금밖에 안 떨어져요. 물론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요. 대신 배당을 안정적으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퇴 준비를, 연금 준비를 안 한 분들은 차라리 내 자산의 뭐 20%나 30% 내지는 많게는 50% 5억 있다면 한 2, 3억 정도는 배당주 펀드를 넣어가지고 배당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더욱이 이제 투자하는 종목별로 배당 시기를 조절하셔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배당이라 하더라도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포함합니다. 뭐 TDF다, TIF다, ETF다. 사실 그 단어만 들어서는 우리가 개념이 와닿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다 알아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모르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손해보고 포무족이래요. 네네. 왜? 올해도 그랬잖아요. 금 산 사람, 주식 펀드 투자한 네.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부동산 산 사람 다 돈 벌었는데 나는 뭐야? 나는 뭐 했지? 그래서 나 상대적인 박탈감. 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남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모았는데 월급 모은 것보다 저 사람 모은 게 훨씬 크네.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면서 포모족이 돼요. 왜? 그러니까. 뭔가 손해 본 건 느낌이고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한번 따라 해볼까? 이러다 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적어도 기본적인 이 시장 경제를 살아가는 분들이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 증시는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모르면 실패하기 쉬워요. 하물며 공산주의인 중국도 주식시장 갖고 돈 많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자, 그래서 이제 TDF, TIF, ETF는 이 대세 흐름이에요. 기본적으로 TDF라는 것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세금의 절세 효과예요.
펀드 수익과는 별도로 이제 안정적인 확실한 그 어떤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보통 연금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금 계좌에 투자하면은 똑같은 투자를 하는데 네. 저기 멍석을 깔아준 데서 투자를 하면은 13.2%에서 16.5%를 돌려받아. 일단 수익률을 깔고 가요. 왜? 돌려받는 이게 안정 수익률이 이건 무위험 수익률이에요.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쌓아놓고 나가는데 절세 효과로 수익을 거두는 그렇죠. 거예요. 네. 결국 또 인컴이 되니까 그렇죠. 내 돈이 되니까. 근데 요거를 나는 거기서 묶이는 돈이 실어 언제 쓸지도 모르니까라고 하면서 밖에서 운영을 했다. 노후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 모아서 노후에 쓰면 되지 하는데 이 사람은 16.5%에서 13.2%를 포기하고 가는 사람이고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예,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단순 투자 수익률에 의해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일반 투자의 방식이라면 TDF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이런 이 연금형 상품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정부의 혜택을 입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렇다고 투자 상품이 그렇게 많이 제한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일반 투자 상품은 미국의 주식이나 미국의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금 상품으로 이용해서 미국 시장을 투자하는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뭐 배당주 펀드라든가 이런 펀드들은 미국에 투자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 ETF로다가 상장을 시켜요. ETF는 주식이거든요. 네네. 이걸 상장시켜서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데 환을 열어놓은 게 있고 환을 뭐 이렇게 환해지를 해서 환율 변동성 위험을 제거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한국에서 그대로 원화로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 연금 상품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나라 주식에 투자를 해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뭐 그렇죠. 뭐 주식 투자 안 하면 되니까. 네네. 안 하고 이제 펀드로다가 미국 시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S&P나 나스닥이나 배당주 펀드나 이런 것들은 정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추천해도 무방하다고 봐요. 펀드가 돼서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팀을 꾸려서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네네. 거예요. 우리나라 운용사들이 그 운용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는 거고 연금 계좌의 경우에는 뭐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일반 그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일반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굳이 그걸 하고 싶다면은 일반 자금 다른 자금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연금 자금을 소득을 다 연금 자금에 넣지는 않잖아요. 자기 소득의 연간 10% 정도 내에서 투자를 하라고 권해요. 네, 그러면 무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연금 저축 한도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많이 하면 좋죠. 근데 많이 할 수 없으니 최소한 자기 연봉의 10% 정도로는 연금으로 계속 묻어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금들을 그렇게 운영하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 TDF는 생애 주기에 맞춰가지고 젊은 사람에게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요. 왜?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은퇴를 앞둔 사람들한테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면서 이제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그게 자연스럽게 연착륙시키는 거예요. 이 연령대별로 투자 성향을 다르게 하는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금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바빠서 그런 거 모르겠고 전문성 모르고 지식 없어서 못 하겠어라고 하면 여기다 맡기시면 돼요. 네. 여기다 맡기시면 이제 관리해 줘요. 네. 대신 내가 하는 것보다 뭐가 차이 있겠어요? 수수료가 차이 있겠죠. 수수료 조금 더 비싸요. 수수료를 조금 더 비싸게 준다 하더라도 수익률 차원에서 아유, 보면. 예. 제가 이 TDF 저 가입해서 수익 많이 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네. 예. 그리고 내가 드리는 노력과 공에 대한 대가를 따진다면 훨씬 유리한 환경이 그렇죠. 아닐까 내가 알지 싶네요. 못하는 상태에서 손해보는 분이 네. 전문가에게 맡기는데 아니 네. 알아서 관리해줘 라고 하는 건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TIF는요. 배당주 펀드예요. 배당을 받기 목적으로 하는 펀드예요. 앞서 설명하신 TDF의 키워드는 절세 효과로 보신다면 TIF의 키워드는 배당주다. 그 절세 효과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어차피. 네. TDF는 연령의 주기에 맞춰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조절해 준다. 그걸 TDF의 키워드로 오케이, 보고 TIF의 키워드는 똑같이 절세 효과를 누리되 네. 배당 중심의 투자를 하는 그런 오케이.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 ETF의 키워드는 ETF는 이제 뭐 업종별, 지수별 자연스럽게 뭐 아무거나 다 투자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직접 관리해야 된다. 대신 수수료가 싸다. 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운용할 수도 있고 내가 관리해 나가면 된다. 그래서 ETF가 가장 요즘 히트예요. 이거 갖고 너무 많은 우리나라 부가 많이 축적이 됐어요. 네. ETF는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투자를 해도요. 네. S&P 500이나 나스닥은 우리 국민 다 투자해도 눈깜짝도 안 해요. 아. 그 정도로 규모가 커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거의 잘 활용해서 다 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연금 수익률을 관리할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지표가 있을까요? 내가 수익률을 어디서 어떻게 네네. 해야 돼라는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수익이 난 상태에서 한 번씩 가끔 뒤다봐야 자주는 안 보더라도 가끔 네. 뒤다봐야 돼요.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을 통해서 시장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음. 그다음에 또 경기 선행 지표인 하일드 체커 스프레드를 누구나 이게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아니면 저기 조회하면 돼요. 뭐 여기 검색만 들어가서, 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면 얘가 높아진다는 것은 시장이 위험성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스프레드가 높아진다는 건 회사야 그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변동성을 체크해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환율 문제잖아요. 환율 가지고 또 볼 수 있는 지표가 환율 인덱스가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VIX 지수인데, 네네. VIX 지수는 일단 뭐 수익률 관리보다는 재투자 시점, 추가 투자 시점을 찾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게 높아질수록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4번 이것을 활용해서 4번 다 성공을 했는데 네. VIX 지수는 그런 관점에서 활용하면 좋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더 내는 거의 관점에서는 VIX 지표를 쓰는데 기존의 수익률 난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국채 수익률이라든가 하이드 체크 스프레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개인 투자가들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전문가들이 보는 지표들은 뭐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 그럼 뭔 뜻인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객관적인 일반적인 지표, 선행 지표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지표를 보고서 시장이 요즘 뭐 안 좋은가 봐. 이제 뭔가 좀 내가 그럼 수익 났던 거는 오늘 환매를 해놓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정도 기본 지표를 따지셔서 ETF로 수익률을 관리하시는 건데 이런 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 TDF에 하시고 그렇죠. 수수료를 조금 더 내시면 그럴 수 된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배당주 중심으로 수익을 얻기 원하시면 TIF에 네, 맞습니다. 가입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금은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또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연금 인출 순서에 따라서 실수령액이나 뭐 세금 이런 게 달라진다는 뜻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연금 수령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네네. 연금을 가입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세액공제를 잘 활용할 거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을 받을 때에도 이걸 어떻게 잘 이렇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네. 연간 세제 혜택을 받은 연금을 1,500만 원 이상 받으면요. 단돈 1원이 넘어도 연금 소득 저율과세를 적용 못 받아요. 아, 네. 적용 못 받고 그냥 일반 금융소득 쪽에 그 종합과세 세율이나 분리과세라고 하는 16.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아야 돼요. 네. 자, 그러면요, 이 차이가 엄청 커요. 60세가 매년 IRP를 통해서 과세 대상 연금을 1,500만 원 수령한 경우에는 세금이 82.2만 5천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5.5%거든요.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라면은 그래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세금이 247만 5천 원. 월 20만 원의 연금을 깎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이제 종합과세를 신청하면 이거보다는 세율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분리과세를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퇴직급여는 이 1,500만 원에 들어오지 않아요. 네네. 별도예요. 네. 퇴직연금, 퇴직소득세를 별도 분리과세를 적용되고 네. 국민연금을 세금을 내요. 지금 하신 말씀은 개인연금. 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받은 개인연금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은 그러니까 이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연금 수령 전략을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IRP 계좌를 2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2개를 만들냐면 세금 혜택을 받은 연금 계좌에다가 퇴직연금을 받아버리면은 네. 나중에 이 지급 순서가 있어요. 아. 퇴직연금을 먼저 지급받고 네. 그다음에 세제 혜택을 못 받은 연금 자금을 먼저 또 지급받고 나중에 그러면 세제 혜택 받은 것만 몰리거든요. 네. 여기서 그럼 내가 1,500만 원 이상을 찾게 되면 무조건 저율과세 적용이 안 되고 고율과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걸 2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퇴직연금 받은 IRP 계좌 하나 만들고 그냥 세제 적격 받은 IRP 계좌 하나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돈이 1,500만 원 이상이다. 세금을 혜택을 받은 연금 1,500만 원 받는 거예요, 1년 동안. 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이 퇴직연금을 넣은 IRP에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얼마든지 1,500만 원 미만에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연금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연금 어떤 수령할 때 받다 보니까 세금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세금이 나와요? 안 나오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얘기하면 이제 그 비과세나 아니면 퇴직소득이 다 끝났고 이제 세제 혜택 받은 연금만 남았기 때문에 이건 1,500만 원 넘어가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때는 선택 여지가 없는 거예요. 초이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미 늦은 네, 거네요. 늦은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든가 앞으로 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존의 세제 적격 연금하고 별도의 IRP는
각 금융기관별로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별도의 IRP를 만들어서 이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서 관리해라.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선택의 폭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걸 어떤 전략을 가지고 받기 시작해야 된다는 뜻처럼 들리는데요. 아, 예. 내가 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냐가 네네. 중요해요. 도시가계 평균 뭐 생활비 330만 원 얘기하잖아요. 연간 3,900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데 4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4천만 원을 내가 연금에서 받으려면은 세금을 높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제 혜택을 받은 상품은 1,500만 원 정도 내에서만 찾고 네. 나머지 국민연금에서 뭐 한 150에서 200 받고 여기서 한 120 받고 그러면 270 정도 되면 나머지 뭐 30에서 40만 원은 퇴직연금 IRP에서 받고 이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순수 본인 책임이잖아요. 네네.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은행에서 안 가르쳐줘요. 본인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해야지. 네. 왜? 노후에는 지금 현직에 있을 때 수입이 있을 때 10만 원하고 노후에 10만 원 차이가 커요. 그렇죠. 소득이 없을 때 10만 원 차이가 큽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후에 가장 기본적인 1번 재테크는 새는 돈을 막아라예요. 새는 돈이 뭐냐? 안 내도 될 세금 내는 건 새는 돈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막아야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세제 혜택을 받은 계좌에서 1,5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가장 큰 네. 키가 되겠네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퇴직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수령해라. 네. 그래서 관리해라. 뭐 이렇게. 그거는 초기에 대처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퇴직금 받을 때? 네, 퇴직금 받을 때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보유 자산도 사용 가능한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이게 이제 바로 연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주택연금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이게 묘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기 사실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네. 속담이 있는데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현금 흐름, 즉 소득 창출이 되지 않으면은 그 재산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재산이 아니라는 의미가 거예요. 없습니다. 분명히 자녀 자산 또는 국가 재산 된다고 말씀을 네. 드리는데 블랙솔지라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자산을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는 은퇴자에게 내린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조건이 이거 정말 조건이 이거 조금 좀 불리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100세 기준으로다가 연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부모들은 아직까지도 적어도 집 한 채는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없이 살아도 네. 이 집은 끝까지 지키려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가족들이 다 불행해져요. 왜? 그럼요.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아야 되거든. 네, 네. 왜 용돈 안 줘? 이거 갖고 되겠어? 라고 자꾸만 압력을 넣어요. 그럼 자식도 살기 힘든데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자,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주택 그거 굳이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연금을 딱 받아 써서 그 연금 받아가지고 자식들, 손자들한테 베푸세요. 그리고 자기 자금 용돈 쓰는 거예요. 네.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왜? 100세 시대인데 100세가 평균이 100세가 가는 거지 그 100세 이상 갈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생각의 마인드를 바꾸는 시기가 이제 이 시대다. 어머님, 아버님이 미래 걱정하시다가 지금의 기쁨과 지금의 여유를 빼앗기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한 거고, 지금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시면 미래가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은 화수분입니다.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연금계좌 가입하시고 연금계좌 잘 운영하셔서 연금의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슈퍼연금의 저자 자산관리 전문가 김인웅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돈이 꽂힌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그 전제,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연금 계좌에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걱정하는 김재원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산 시장들의 가치가 대부분 상승세를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어도 수익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네. 한 증권사에서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70% 오른 장에서요. 54.6%가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1인당 손실 금액이 931만 원 평균. 5천만 원 미만 손실이 발생한 개인 투자가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많아. 자, 구체적으로 3천만 원 미만 손실자가 13만 명. 그다음에 1,000만 원 미만 투자자 21만 명. 300만 원 미만 손실 본 사람이 52만 명. 와우.
이렇게 오른 시장에서 자 손해보는 이유가 그럼 뭐냐.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TV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예전에 사랑해도 될까요?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백할래요. 사랑해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투자해도 될까요? 새해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 김인웅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투자해도 될까요? 네. 예, 그 지난해 재테크 흐름은 네. 무엇이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이나 주거용 부동산, 주식 뭐 이런 자산 시장들의 가치가 대부분 상승세를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어도 정말 참 이렇게 수익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네. 오히려 은행 예금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또 그런 거 함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아 무엇이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나만 저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포모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투자는 친구 따라 무작정 강남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한다고 일단 나도 하고 보자는 자세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아나니만보다 동조성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엇이 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누가 했으니까 그 뭐 이 권위자의 법칙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도 했대. 라고 하면 따라하는 거 이걸 위험합니다. 예, 그분이 투자한 시기와 내가 투자한 시기는 달라요. 일단 내용을 숙지하고 투자든 예금이든 선택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올해의 어떤 재테크 트렌드 중에서 또 가장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거든요. 시장, 자산 시장들이. 네.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작정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반드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내년엔 어떤 벽들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그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 1분기에 트럼프가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상호 관세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헌 여부 판결이 있어요. 네네. 이게 만약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미국 재정이나 경기 부양 등 성장 정책에 영향이 있어요. 이게 시장에 분명히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새해 5월에 미국의 그 연준 의장 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친화적 인물이 아마 임명이 될 것 같은데 금리에 대한 어떤 인하폭이 얼마나 더 될 건지 이 폭도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이야기는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캐나다, 호주, 유럽 등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제 금리 인하를 멈췄어요. 네. 근데 일본은 금리를 이미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라는 게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 각국의 통화 정책 변화가 이 불확실 요소로서 아주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만큼 전 세계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우리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투자도 다른 나라로 연결되는 만큼 글로벌 경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굳이 따지고 보면 사실 물가가 높아요. 또 금리는 낮아요. 또 유동성은 많다고 해요. 부동산은 고점 행진이에요. 주가는 올랐다지만 나는 이미 투자를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데도 투자를 해도 돼요? 이렇게 자산 가치가 올라와 있고 이렇게 시장이 또 나름대로 이제 올라갈 폭보다 떨어질 폭이 더 클 수 있는 시장에서 아마도 자산을 내가 굳이 이렇게 이런 시장에서 남들 다 수익 난 시장에 내가 네. 그건 뒷북 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뒷북 친다라고 상투를 잡는다 그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스탠스를 그냥 그대로 그냥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고 네. 한 가지 그럼 나는 가만히만 있어야 되느냐가 네. 아니라 올해부터 새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있잖아요. 아. 올해부터 저축할 수 있는 돈 네. 이것은 이제 이걸 활용해야 돼요. 아.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유망 업종, 성장 업종이라 그래요. 앞으로 성장 업종이라 하면은 좀 눈에 보이잖아요. 네. 지능형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겠으면은 S&P나 나스닥 100 정도에 매월 그동안 정기 적금을 들던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물론 이걸 1, 2년 내에 쓸 돈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거를 장기적으로 저축 목돈을 마련해서 내 집을 마련할 거야. 이런 목표로다가 장기 투자 3년에서 5년까지 투자할 수 있다라면은 이 돈을 그렇게 한번 저축을 해보세요. 자, 지금 네네. 갖고 있던 목돈을 다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써야 돼요. 네. 소소한 투자를 시작해 보자는 그렇죠. 얘기예요. 적금식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네, 네, 네. 적금식 투자를 그렇게 해나가면은 이거는 사실 고점 저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나중에 저점 되면 투자할 수 있는데 할 것 같은데 못 해요. 왜?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 시기를 또 놓쳐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돼요. 지금 시작해서
올라가다 떨어진다. 떨어지면 계속 넣으면 돼요. 왜? 비싼 저기 좋은 값을 헐값에 덤핑에 살 수 있다. 덤으로 더 몇 개 더 받을 수 있다. 이 자수를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정식 펀드 가입한다는 건 그렇게 한다는 관점에서 그런 마인드로 투자하면 이겨요. 네. 어쨌든 주식 투자예요.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네. 거예요. 예. 개별 종목에 투자를 안 하는 네, 것뿐이지 네, 네, 맞습니다. 주식 시장의 펀드 개념으로 네.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또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고기가 워낙 약발라가지고 고기 못 잡아요. 그렇죠. 아무리 따라가도 안 예, 되죠. 그래서 고기가 지나갈 만한 길목을 거기다 그물을 치면 돼요. 네. 그래서 한 잠 자고 나면요 아침에 가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돈 못 잡아요. 네. 그러면 돈은 항상 우리보다 주식시장은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잡으려면은 돈이 지나갈 만한 길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목에다가 그물을 쳐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성장업종. 그다음에 성장업종 중에서도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네. 상위 몇 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익성이 실현되는 성장업종 수익성이 나는 그런 ETF. 이런 것들에 적금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나가는 거예요. 꾸준히 투자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얘들이 딱 침을 받아서 조정 끝나고 쫙 갑니다. 그때 이제 수익이 나는 거예요. 물론 실패한 것도 있어요. 중국 펀드 투자해가지고 실패한 것도 있고요. 네. 뭐 그다음에 수소 펀드 투자해서 실패한 것도 있어요. 박사님 개인 경험 말씀. 그렇죠. 거죠? 그런데 나머지 8개, 10개라면 8개는 다 성공을 했어요. 아,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목돈 투자 안 했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다가 이렇게 적금식으로 지금 이런 시장의 고점, 저점을 따지지 않냐고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바로 시작하다가 올라가다 떨어진 때 투자하면 더 낫겠지? 그거 떨어진 때 투자 못 한다 그랬죠. 왜? 더 떨어질까 봐. 겁나서. 근데 지금 시작해서 떨어지면 내가는 그때는 100원이었는데 이건 80원이네. 좀 더 싸게 사네. 이런 관점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때 100원짜리 투자를 하지 말걸. 80원에 투자하면 좋은데. 그런 얘기거든요.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반이나 있네 하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이 사람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마인드의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저요. 내가 반밖에 없네라고 투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저점만 고민하거든요. 근데 저점은 자기에게 잡히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자산은 계속 상승할 거야. 근데 지금 투자해도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야. 좀 비쌀 수는 있지만 조정받으면 그때 좀 더 투자하면 되지. 그다음에 쭉 가다가 결국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하면 딱 답이 나오는데요. 10년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분명 저점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최저점을 따지기보다 저점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하시는 왜냐하면은 경제는 성장한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네, 네. 그다음에 그 돈은 시장에 늘어났지 줄어들질 않아요. 그렇죠. 살아남는 기업만 올라오는 거지 죽는 기업들이 거기에서 뭐 이렇게 걔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는지 우리가 짐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개별 종목 투자를 권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네네네. 그렇다고 이 방법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투자증권의 계좌 개설하시고 나스닥 100 지수나 S&P 500 지수에 참여를 하시면 된다는 네 개념으로. 맞습니다. 이제 뭐 요즘은 일반화돼서 네. 은행에서도 다 취급을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뭐 물론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증권사에서도 많이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주식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산업에 투자한다. 네, 네. 산업이나 그 AI 로봇 산업, AI 산업 앞으로 인류가 추구하고 나아갈 방향이 뭐냐? 항공우주? 항공우주가 지금은 좀 당장은 뭐 하지만 앞으로 10년 뒤나 20년 뒤는 분명히 거기서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식들 명의로다가 손자들 명의로다가는 항공우주 ETF라는 업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뭐 스페이스 X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개별 기업이 아니라 그 업종에 투자하면 그 업종이 진짜 성장해? 하면 이제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AI와 인공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는 방향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걔들의 기능이 앞으로 점점 늘어났지. 옛날에 단순히 커피 타주는 로봇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제 머리를 쓰는 로봇이 나왔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파업을 걱정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7, 80%가 앞으로 로봇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산업에는 투자할 만하지 않느냐. 네. 이건 1, 2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최소한 5년, 10년은 계속 간다. 대체제가 나올 때까지는 분명히 간다. 그런 산업에서도 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익 나는 기업 상위 몇 개. 모여 있는. 네. 그런 것만 투자하는 ETF가 나와 있어요. 그런 ETF를 투자하면은 괜히 주식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불안에 빠지지 말고 네. 나는 그 산업에 투자했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조심스럽게 투자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그 산업, 그 시장 혹은 그 지수에 투자하는
ETF 투자를 권해드렸습니다. 네네. 채권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그렇죠. 채권은 이제 금리와 아주 밀접하잖아요. 금리와 밀접하고 신용도와 많이 밀접한데 시장이 호황일 때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네. 네, 망하는 기업이 줄어들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요. 네네. 위험 프리미엄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승기에는 하면 안 돼요.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금리가 하락기에 투자해야지 네. 채권 값이 올라가요. 100이라는 숫자가 이 채권의 가치라면은 여기서 금리가 1이 다르면 채권 값은 99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 금리가 0.5다르면 채권 가격은 그 99.5가 올라가는 거예요. 0.5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만큼 이제 채권 가격이라는 건 금리에 연동을 하는데 지금 이제 채권 시장이 갈아타는 시장, 안전 시장으로의 도피처가 아니냐라고들 많이 해요. 지금 금리가 미국 시장은 내년 돼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네, 하지만 지금 일본이 일단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캐나다, 그다음에 또 뭐 어떤 호주, 뭐 이런 유럽 이런 데는 금리를 더 이상 떨구지는 않는다는 그런 흐름이고 오히려 올린다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디커플링을 간다는 이제 그동안은 같이 움직였는데 네. 새해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화 시장의 어떤 불안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투자는 가능한 한 이 일반 회사채보다는 만약에 안전자산을 원한다면 국공채나 네. 금융채나 아니면은 뭐 공사채 정도 이렇게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를 해서 뭐 운용하는 게 적절하겠고 또 채권에 투자해 놓은 장점이 뭐냐면은 나중에 주식시장이 큰 조정을 받잖아요. 네네. 이 자산을 처분해 가지고 여기를 투자할 수가 있어요. 옮겨 타면 되죠. 예, 유동성이 확보돼요. 네. 자, 그런데 물론 채권 가격도 좀 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그런 자산들은 크게 못 빠질 적은 없겠지만 그래서 채권은 금리 상승기가 돌아서거나 금리 경기가 침체기에 들었을 때는 오히려 손실을 갖고 올 수 있고 채권도 중도에 만약에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유동성을 확보되지만 채권 가격이 금리가 올랐을 때 찾으면 손해를 봐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투자한다는 것은 정기예금 이자는 너무 낮고 주식은 시장은 너무 불안하고 그래도 좀 보장되는 자산인데 정기예금보다 좀 더 주는 자산을 네. 투자하는 그런 어떤 그런 안정 성장형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채권을 선호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의 채권 시장은 이 여러 가지 금리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탈아메리카 현상, 아까 말했지만 그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어떤 디커플링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네. 전망돼요. 그래서 저는 채권 시장이 뭐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전문가들이 뭐 하는 그 채권은 또 큰 금액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하기에는 차라리 뭐 채권을 할 바에는 그냥 예금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파란불은 아니라고 보시면 예, 저는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합니다. 채권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공채 등 안정성 채나, 채권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부동산은 어떤 관점을 좀 염두에 둘까요? 이게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뭐 올해도 오른다는 전망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무리를 해서 사는 것이 맞는지. 예, 이제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매물 잠김 현상과 공급 부족 현상이 같이 이렇게 돼 있고 네, 네. 또 규제 일변도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최근에 주담대의 금리를 보면은 네. 대표적인 시중은행의 금리를 보니까 제일 낮게 적용되는 금리 하단이 3.4 정도 되는데 이게 0.4에서 0.5가 다 올랐어요. 아, 네. 금리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가지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리와 부동산은 또 완전히 그냥 뭐 이 적수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온도차가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 외에 투자 매력이 별로 없을 거고 정말 진짜 이 똘똘한 한 채를 내가 이런 기회에 눌러놨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출의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 자금 있는 분들은 좀 나름대로 뭐 많이들 좀 이렇게 기회를 봐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출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높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을 보면은 각각 투자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주식을 하는 분들은 주식만 봐요. 주로. 네.
채권에 꽂힌 분들은 채권이 어떻게든 채권만 봐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에 꽂힌 분들은 이 시장에서도 부동산에서 기웃거려요.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부동산부터 투자할 기회 찾느라고. 이게 스스로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건가요? 거기서 이제 그 재미를 봤다거나 성취의 기쁨을 누렸기 성취의 기쁨을 때문에. 누렸거나 네. 그것에 익숙하거나 뭐 어떤 그런 나름대로 자기에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거예요. 자, 어쨌든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 각각의 관점을 보셨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재미를 못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아, 예, 바로 네. 이겁니다. 음. 예, 주가가 2,400포인트 네, 시작해가지고 1년 전에 그래서 예, 지난해 12월 달에 아, 예, 얼마까지 갔냐면 우리가 4,100포인트, 4,000포인트를 넘어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1년 사이에 그렇게 올랐군요. 그렇습니다. 한 70%가 올랐어요. 네. 자, 이렇게 올랐는데 대형 증권사인 예, 한 증권사에서 분석을 했어요. 자기네 네.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그 투자자들을 분석을 했어요. 했더니 이렇게 70% 오른 장에서요. 54.6%가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아. 그리고 1인당 손실 금액이 931만 원 평균. 그래요? 자, 그리고요. 5천만 원 미만 손실이 발생한 개인 투자가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많아. 자, 그리고요. 구체적으로 3천만 원 미만 손실자가 13만 명. 그다음에 1,000만 원 미만 투자자 21만 명. 300만 원 미만 손실 본 사람이 52만 명입니다. 와우. 자, 그런데 연령대를 한번 그 손실자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50대가 60%, 40대가 49.7%예요. 네. 그런 반면에 3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 사람들은 그럼 얼마나 해야 되냐? 전체 자기네 투자자의 3.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3천만 원 이상을 네. 이렇게 오른 시작해서 어. 자, 손해 보는 이유가 그럼 뭐냐? 네. 이 바로 이제 이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그런 그 지피지기하지 못하거나 돈 빨리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했다 보니 그랬는데 잦은 매매 같은 갈아타기. 내 거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조타를 샀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게 가는 거예요. 이걸 빨고 이리로 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또 가다 말고 또 안 가네. 아.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사면 가다가 멈추는 게 주식이고 내가 네. 팔면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사실 차선도 그렇잖아요. 2차선 막혀서 맞습니다. 이쪽으로 예, 탔더니 2차선이 빠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포모감으로 다 추격 매수를 해요. 이 단기 투자나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투자를 해나가다 보니까 네. 어떤 잘 모르는 기업인데 재료가 있대더라. 음. 그리고 그걸 투자를 해요. 차라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난데. 차라리 기다렸으면 차라리 되는데. 난데. 그런데 이걸 가서 투자를 해요. 얘는 떨어질 때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요. 잠깐 뭐 조장에 의해서 뭐 반짝반짝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그 큰 손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데 네. 큰 자금들도 여기 못 들어와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재무 상담을 하면서 제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전문 지식도 정보 수집 능력, 판단 능력, 분석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왠지 내가 하면 될 거라는 무모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주식을 많이 쥐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몇 개는 손실 났고요. 몇 개는 수익 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쌤쌤이에요. 아. 이렇게 높은 상승률 시장에서. 네. 그래서 이런 건 다 정리하세요. 음. 이렇게 하면 제가 정리를 막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은 그때 정리했으면 잘했죠. 근데 손해율을 최소한 줄이고 승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바로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돈이 지나가는 길목 지키기 투자. 이게 바로 유망 업종, 유망 성장 업종, 안정시장, 수익성 나는 자산의 ETF 투자해서 그것도 지금은 높으니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 같으니 적립식으로 투자해라. 목돈은 그냥 일단 쥐고 있어라.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금도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가 금값이 고점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주 유효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요. 네, 그리고 또 뭐 코인들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금이라는 것도 아직도 유효하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기업이 기술만 가졌다고 좋은 재료가 났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순수하게 이제 개인 투자가들, 네. 참 이 초보 투자자나 아니면 투자 실력이 중 이하인 사람들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길목 지키기 투자를 해라. 괜히 포모감 느끼고 남들 뭐 돈 버는데 나는 못 번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막 따라 투자해서 손해 보지 말고 그냥 나도 그럼 뭔가 향유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객관적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해도 큰 차이가 안 나는 거. 그거를 해라는 거지. 네. 그게 바로 적립식 투자예요. 뭐 ETF나 TDF나 뭐 TIF 뭐 이런 뭐 구조적으로 설계된 상품들이 갖는 어떤 상대적인 안정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는 네. 이제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는 거예요. 음. 사실 이 집값도 그래요.
떨어질 때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 올라가는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저쪽에 있는 집들은 떨어질 때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 안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식도 똑같아요. 시장도 그래요. 사실 남의 건 오르고 내 건 안 오르는 게. 그래서 똘똘한 걸 찾잖아요. 네. 얘는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음. 주식도 그래. 똘똘한 걸 잡아야 돼요. 똘똘한 게 뭐예요? 성장 업종 중에 수익 나는 거. 그다음에 안정 시장. 이렇게 너무 저기 좀 변동성이 큰 시장 말고 그런 어떤 시장들에 투자를 한다면은 이건 시간의 문제지. 어쩌면 그럼 다 주시장이 세계적으로 다 망하면 어떡해? 그러면 화폐가 다 망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예금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존재하는 주시장 망하지 않는다. 그 지수는 휴지가 되지 않는다. 지수는 반드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 그런 이해를 하고서 시장을 접근하면은 시장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만은 아니라는 거. 그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도 그 지수 변동에 따라서 배당이 달라지는 뭐 ELS 상품 같은 건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네, 처음에는 뭐 그냥 이런 상품이 있어 하고 네. 좋아했는데요. 나중에는 아주 그 뒤통수를 세게 맞았죠. 왜냐하면은 그런 파생 상품이 연결된 건데 만기가 있어요. 네네. 그 시점에 그 주가 그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네. 아무도 예측할 수. 예, 그런데 손실이 30% 40% 나더라고요. 음. 홍콩 항생지수 투자했다가 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죠. 큰 손해를 봤죠. 근데 그 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품은 절대 취급을 안 합니다. 네네. 왜? 만기가 있는 파생 상품은 안 합니다. 왜? 그럼 못하게 해요, 고객들한테. 네. 그때 그 시점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를 어떻게 아느냐. 누가 아느냐. 어떻게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할지 누가 아느냐. 그때 코로나가 올지 누가 그렇죠. 아느냐.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네. 아무리 그 현혹되더라도 좋아 보이더라도 그런 무모함은 내가 이렇게 모험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뭐 그렇다고 나 2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기금 이자에 2-3배 정도 주는데 그 정도 받자고 내가 그런 위험을 감수한다? 내 위험 대비 손해율이 너무 커요.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15%, 뭐 7%, 10%인데 내 손해율은 100%예요. 손해 보면 내가 직접적으로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고물가 불확실성 시대에도 투자에 끊임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네, 그분들은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를 잘 합니다. 아, 네. 수익은 수익대로 관리하지만 그다음에 자산의 어떤 그런 이 포트폴리오나 그다음에 시장, 국내 시장, 해외 시장 분산 투자 네. 잘해요. 한 군데다 더 몰빵 안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잘 고수해요. 원칙을 고수하고 군중 심리에 빠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철학이 있어서 그 내동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보다는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둡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인내심과 기다림의 미학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지금 이렇게 유머로 이렇게 책을 썼는데 혈액형별로다가 네. 이런 분들은 성공 못하더라. 네. 성질 급한 사람 성공 못하더라. 네. 예, 그다음에 투자해놓고 관리하라는 방치하는 사람을 성공 못하더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사실 제가 경험 담아 썼는데 네. 좀 전문적이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네.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관련 분야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다면은 적어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리서치 자료를 내가 가입한 금융상 기관에다 요청하면 줘요.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욕망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이기기 위한 투자. 그러니까 내가 시장보다 수익을 더 낼 거야. 이게 시장은 10% 상승했는데 나는 15% 내야지 내 적성이 풀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줍니다, 항상. 아, 시장하고 경쟁하지 말아라. 네. 네. 시장에 순응해라. 네. 시장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응해라. 적어도 그런만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욕심을 내서 내가 더 내야지 하는데 뭐 그런 연구가 많습니다. 인덱스 펀드를 이긴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시청자들은 콕 집어서 어디에 투자하라고 알려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박사님께 직접적으로 그렇게 여쭤볼 수는 없지만 상황과 사례에 따라 어떤 제안을 해주실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어요. 작년까지는 적금을 들었었는데 적금 뭐 나중에 끝나고 받아봐야 그냥 목돈이 오는 잠깐의 기쁨일 뿐이지 상대적으로 투자를 통해 성공하신 분들이 얻은 기쁨에 비하면 내가 초라해 보이더라. 이런 감정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한 달에 100만 원 여유 자금을 다른 방법으로 투자해 보고 싶어요. 어떤 방법을 제안하시겠어요? 자, 이제 100만 원 저축을 할 수 있는 네. 분이라면 이게 여유 자금이라면 네. 그래도 그분에 대한 투자 성향을 고려했을 때 100만 원 다 투자 상품을 이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네. 아니, 위험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의 심리적인 불안, 건강을 해치는 위험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보다는 50만 원이라도 네. 제가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손해를 봤어요. 7년 동안 번 돈을 저축한 돈을 주식 투자를 해서 다 잃어버려 봤어요. 본인께서 예. 네. 제가 그때
공부하지 않고 남들 기동량으로 해서 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거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해야 할 바는 못 되구나 해서 자산관리 전문가 후보자로 뽑혀서 공부를 하면서 네. 제가 이제 원칙을 깨달은 거예요. 네. 지금 이 원칙은 27년 동안 유효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성장 업종이나 성장성이 있느냐, 수익을 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좋은 주식들 못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안정시장, 시장이 그래도 예측 가능한 시장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요즘같이 좋은 상품이 나온 게 ETF잖아요. 네. ETF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잖아요. 그렇죠. 수수료도 싸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거래하기도 용이해요. 이 ETF는 그냥 그 이름이 ETF지만 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능형 휴머노이드 AI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자율주행 아니면은 뭐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같은 거 사이버 보안 요즘 보안 해킹 문제가 심각하게 앞으로 네. 점점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의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요. 그다음에 뭐 이 로봇이나 이런 게 뭐 AI가 발전할수록 뭐 전기 부족하다는데 전기 관련된 어떤 산업 이런 것들을 산업에 투자하는 ETF에 적금식으로 가입하세요. 네. 저는 이거는 승산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난해와 같이 적금을 가입하는 방식이지만 결국 연말에 얻는 기쁨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물론 이제 1년 단위로나 2년 단위로는 네. 틀릴 수 있어요. 왜?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빠진 거에 대해 손해라고 봤다고 보게 되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말 빠진 폭이 크다. 예를 들어 내가 투자한 거 처음에 투자했을 때보다 20% 정도 이상 빠졌다라고 하면은 갖고 있던 목돈 모아놨던 목돈을 더 들어가요. 넣는 기회를 넣어야죠. 네, 나머지 50만 저는 원으로 그 방법을 모아놨던 활용합니다. 걸 빠질 때 더 들어가면 예,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올라오더라는 거죠. 대신 네. 아까 얘기했지만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다. 네. 그런 게 뭐냐? 바로 성장산업에 수익 나는 기업을 중기 투자하는 ETF, S&P, 나스닥 100 정도. 네. 이 정도는 시간이 문제지 기다리면 돼요. 아까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 아무리 나쁜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네. 이분들처럼 기다림의 미학, 인내심 반드시 이 기회가 됩니다. 자, 이번엔 다른 사례입니다. 네. 3년 동안 적금을 가입해서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했어요. 네네. 그 1억 원과 조심스러운 투자 협정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어떤 투자를 조언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안전자산으로 일단 가져가는 게 지금 자산 시장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물론 좋은 산업들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리스크가 너무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전문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시간을 뺏기거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할 직장인이라면은 저는 좀 안전자산으로 일단은 가져가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지 않냐 싶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그렇게 안전자산을 가져왔는데 굳이 그 자산을 지금 시점에서 위험자산으로 가는 거는 조금 좀 저 같으면 부담스럽다. 그럼 그중에 일부분을 연금 계좌에 넣을까요? 뭐 연금 계좌도 투자 계좌니까요. 네네. 투자 자산을 하기 위해서 연금을 하는 거는 오래 저축해야 할 돈 그것만 네네. 거기다 넣자는 거예요. 적금식으로. 네네네. 내가 예를 들어 올해 100만 원 저축할 수 있다면 100만 원까지만 넣자는 거예요. 앞서 1번 매월. 사례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목돈인 경우에는 네. 지금 목돈을 위험자산에 뭐 금이나 뭐 어떤 자산에 투자하자. 저는 조금 좀 예. 부담스러운 얘기. 그 3년간의 노고와 희생과 네네. 절약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안전하게 좀 놔두는 방식을 선택하시겠다. 지금은 네. 안전자산을 가져가는 게 더 기회를 보는 것이 낫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번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예비 신부입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신랑 신부가 합쳐서 한 3억 정도의 자산을 모아놨어요. 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1억씩 도움을 받아서 5억의 자산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출을 끌어보니 한 4억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 5억으로 전세를 얻을까요? 아니면 좀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9억으로 어떤 오래된 집이라도 장만을 할까요? 그거는 주거지를 구입하는 거하고 렌트하는 거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그 옛날 우리 조상들 말 중에 조상이 털을 잘 잡아야 된다는 네네네. 얘기가 있어요. 한 번 자기가 털을 잡으면요, 거기서 계속 머무를 확률이 80%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 70%, 80%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네네. 있잖아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로 갔냐? 강북 지역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왜? 5대 기업의 본사가 거기 있었고, 5대 시중은행의 본사가 거기 있었고, 큰 기업들의 본사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올라올 때 그래서 기차를 타고 왔느냐?
아니면은 고속버스를 타고 왔느냐, 버스를 타고 왔느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인생이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은 동서울터미널 아니면 저기 강남, 네. 그다음에 이쪽에 뭐 이제 잠실 이쪽이에요. 네네. 그때 잠실의 아파트는 12평짜리 뭐 그다음에 9평짜리 개포동 아파트 그때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근데 20년 지난 시점에서는 가격 차이가 몇 배예요. 네.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때 털을 어디에다 잡았느냐에 따라 이 인생이 바뀌었듯이 우리가 지금 집을 살 때는 집을 내 집 마련이라는 만족도에 의해서 지금 그걸 만족감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내 가진 재산의 전부와 플러스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투자를 하는 집이라면은 지역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게 이제 강남 마용성부터 있어도 천호동 고덕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돈이 흡입력이라고 있는데 돈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돈이 모이는 대로 모입니다. 제가 돈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쪽 강북 어디에 가서 아파트 사겠어요? 거기 투자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PBR에서 사는 몰라도 그런데 강남에는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돈 있다고 산단 말이죠. 이제는. 근데 강제로 이제는 뭐 3년 동안 살아야 되지만 거주를 하는 요건을 갖춰야 되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택을 사는 것을 추천하는데 네. 지역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발전 성장하고 가치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해서 강남 마용성부터 시작해서 요 벨트가 내려가는 지역 왜 올라가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고덕, 천호동, 그다음에 이제 요즘 나가서는 자양동도 그렇고 재개발하는 데가 꽤 네. 있더라고요. 예, 그런 데를 뭐 한번 추천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도 예, 재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맞습니다. 구입을 좀 하시는 불편하더라도.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서울시에서 개별 무료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이제 서울시 리테크라고 해서 네네. 40대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그 이 시민이라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네. 또 무료로 다 상담을 서울시에서 해줍니다. 물론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네네. 하는데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만족도가 아주 탁월하게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재무 상황과 목표를 말씀드리면 적절한 제안을 그렇죠. 해주신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거를 다 분석해서 네. 정말 뭐 이렇게 그냥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구체적이고 정말 이렇게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이 그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일반적으로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이 어때 가서 상담 받으려면 상담 안 해주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창구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상담을 받으려면 어디 가서 정말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은 정말 20년, 30년, 40년 경험된 사람들이 정말 그 무료로 다 상담해 준다는 건 저도 자식이 만약 40대 이상이면 와서 무조건 받아라.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네네. 좋습니다. 자, 슈퍼연금의 저자 김인웅 박사가 직접 상담해 주시는 서울시 리테크 재무상담 프로그램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친절한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슈퍼연금의 저자 자산관리 전문가 김인웅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투자해도 될까요? 선택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